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하상학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의회 입법부 관련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제가 이제 원래 전공은 이제 미국 정치고, 미국 정치 중에서도 이제 여론 그리고 투표 행태 쪽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의회, 그러니까 즉 제도적, 그러니까 정치 제도 관련된 전공은 아니나 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는 선거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선거를 공부하는 와중에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입법부 관련된 지식을 익혀놓은 것이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중요하고, 그리고 이 입법부의 역할이 손상을 입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 전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얘기가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한국 얘기를 섞어서 할 텐데, 그리고 아마 한국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긴 하겠지만은 중간중간 이제 미국의 예가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이제 의회, 뭐 입법부의 이해 이렇게 잡았고, 뭐 타협의 정치가 뭐 실종이 됐다, 뭐 이런 걸 이제 부제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만들어 봤는데, 이 각각의 이제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입법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게, 이제 여기 이제 미리 좀 알아보니까는 정치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정치의 논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정치학자들, 이제 정치학, 학교의 정치학과에 계시는, 정치외교학과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다음 학기에 수업을 뭘 할까, 이런 이제 회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전원이 다 하기 싫어하는 수업이 정치학 개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정치학 개론은 다른 사회과학 분야의 개론, 뭐 사회학이라든가 경제학, 심리학과 달리 교재가 없어요.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럼 정치학자들은 경제학자에 비해서 게으른 거냐? 심리학자에 비해서 게으른 거 아니냐? 왜 개론 교재가 없냐? 없진 않죠. 없진 않은데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정치학 개론 교재를 갖다 놔도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정치학은 다른 사회학 분야보다도 훨씬 더 컨텍스트, 어디에서 이 논의가 전개되느냐에 좌지우지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든 정치학 개론 교재를 번역을 해갖고 쓰게 되면은 좀 우리나라에서 쓰기에는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고, 게다가 여기서 얘기하는 컨텍스트는 또 이제 시간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10년 전에 썼던 정치학 개론 교과서를 지금 쓴다 그러면은 또 맞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공간적인 컨텍스트의 제약이 있어갖고 정치학 개론이라는 게 교재가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치학이 다루는 범위가 너무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제는 포함하고 어느 주제는 포함시키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합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정치학 개론을 국제정치학 하시는 분이 가르치게 되면 국제정치학만 한 70% 하고, 그리고 선거 전공하신 분에게 정치학 개론 맡기면 선거만 한 80% 해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제를 다 고루 크게 편향 없이 정치학 개론 수업에서 전달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이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시공간적인 제약, 이제 두 번째로는 정치학이 너무 넓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초, 중급, 고급을 나누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학 개론 내용은. 보통 이제 경제학이라든가 심리학을 보면은 순서가 있죠. 보면 나 1학년 나 심리학 전공자야, 경제학 전공자야 딱 들어가면은 1학년 때 무슨 수업 들으라고 하고 2학년 때는 무슨 전공 수업 들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이 수업을 들어라. 그러니까 1학년 때 이 수업 듣지 않고 3학년에서 개설되는 이 수업을 듣는 거는,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전수를 받는데, 정치학은 뭐 경험 있으시겠지만 무슨 수업 들을까요? 선배한테 물어보면 아무거나 들어. 들어가 보고 결정을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용 자체가 기초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뭐 중급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그걸 딛고서 반드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고급의 내용이라는 것이 정치학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난장판인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제가 정치학 배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한국식 입시 교육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정치학이 참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뭐 지금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역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초급, 중급, 고급도 없고 그리고 분야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저쪽에서 정치학 공부하는 사람과 대화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가끔은 놀라울 정도로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되는 정치학의 논리들을 이해를 못하는 정치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그 다른 정치학 영역에 계신 분들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는 기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정치학 분야에서는 그게 관심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무시하고 혹은 관심을 안 두고 넘어가서 내 눈에 보면은 기초인데 넘어가는 거고 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기초인데 제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학 개념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지금 처음에 말씀드리는 이 정치의 논리라는 요 내용은 사실은 정치학 개론 시간에 맨 처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인데 일부 정치학자들은 스킵하기도 하고 일부 정치학자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업을 어떤 분에게 듣고 어떤 분야에서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생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가 이제 고려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민주주의 정치제도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우리 아시다시피 뭐 이제 중국이랑 한국의 차이는 뭐냐 정치적으로 그러면 이제 저쪽은 권위주의 국가고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북한과 남한의 차이는 뭐냐 외국인이 물어보면은 그럼 이제 정치 차원으로 봤을 때는 저쪽은 3대가 지금 우려먹고 있고 우리는 그래도 다 계속 뭐 뽑아도 계속 난장판이긴 한데 그래도 계속 정기적으로 선거를 통해 가지고 뭐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맥락에서 이제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일반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법과 정치를 만든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일반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보다도 사회 경제적 지위가 평균적으로 낮고 여기 계신 분들보다 학력 수준이 평균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학력도 평균 이상이고 한참 뭐 재산까지 제가 찾아볼 수는 없었겠지만 아마도 그것도 평균보다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해도 일반 국민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주위에 없는 사람들 기준으로 정치가 운영이 되는 게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주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정치가 운영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마도 옛날에 정치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했던 느슨한 의미에서의 귀족정에 가까울 수 있어요. 혹은 이제 메리토크라시, 이제 능력주의에 기반을 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목소리를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 체제일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평범한 사람. 그래서 제가 정치학개론을 가르치게 되면 첫 시간에 항상 내는 짤막한 과제가 뭐냐 하면 average 코리안이 누군지 적어오라고 얘기를 해요. 평균적인 한국 사람이 과연 뭘까? 그럼 요즘 다 이제 예전엔 그 잘 됐는데 요즘은 다 GPT에 물어봐요. 네, 그래서 답이 너무 유사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내야 되죠. 뭐 이제 뭐 소득 수준으로, 뭐 재산 수준으로, 학력으로, 사는 지역 기준으로, 뭐 기타 등등 몇 가지 조건을 쫙 줘갖고 이제 내면은 그래도 역시 GPT를 씁니다. 그래서 인 클래스에서 바로 적어서 내라고 하죠 요즘은. 뭐 그래도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큰일입니다 이제. 제 선배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할 때마다 억울하면 일찍 태어나지 그랬냐고. 근데 앞으로 이제 제 위치에서 이런 정치학 수업을 하실 분들은 더 힘드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숫자가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저 두 번째 빌로 포인트죠. 사람들의 선호는 다양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정치학 공부는 접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그냥 우린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저 두 번째 빌러 포인트에 꽂혀가지고 이 정치학을 수학적으로 이해를 해보겠다라고 과거에 노력하신 분들이 이런 걸 또 이제 정리를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 이상이 모여가지고 선호가 서로 다를 때 이들을 묶어낼 수 있는,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이퀄리브리엄이 존재를 하냐, 막 수학적으로 했더니 논리적으로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죠. 뭐 에로우라는 사람이 뭐 그런 예들이 있어서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누군가가 얘기를 해요. 아, 대통령이 바뀌었더니 내가 정말 100% 만족할 만한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안 보는 그 어딘가에는 100% 불행한 인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호는 다양하고 그리고 그 일반 사람들의 선호를 반영해서 법과 정치를 만드는 게 민주주의라면은 그럼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정치의 핵심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제 정치 관련된 뉴스를 보면 항상 나오는 단어죠. 타협. 타협이에요. 그러면 타협이 뭐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좀 뭐 적당히 양보해갖고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만 얘기해도 요즘은 다행이고 요즘 대학생, 신입생들한테 타협이 뭐냐 정치에서라고 물어보면은 나의 옳은 입장을 남에게 잘 설득해갖고 나랑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이 내 입장으로 오게 하는 게 타협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예전보다 늘었습니다. 예. 근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정치가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먼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입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정답이 있잖아요. 정치는 지금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답인 정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저도 뭐 아직까지 그걸 못 벗어났는데 하도 어렸을 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정답을 찾는 교육에 익숙하다 보니까 정치도 정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라는 건 뭐냐면 저기 적은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차선의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게 타협이에요. 최선은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선호 체계가 있는데 내가 정말 이 나라에서 실현시키고 싶은 정책 제일 중요한 정책,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정책 하나가 있는데 그걸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게 만드는 게 타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만족하라는 거. 근데 이게 사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직관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아십니다. 저랑 전혀 상관없는 전공이긴 하지만 이제 그 경영학에서 노사관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밥 먹으면서 이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경영학에서 노사관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실제로 이제 노사 간 협상을 하는데도 이제 뭐 옵서버로도 많이 가시고 아니면은 이제 회사에서 불러가지고 뭐 그 노사 간 협상을 하는데 조율을 하기 위한 일종의 중재자로도 좀 참석을 하시고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분 말씀이 뭐냐면 자기 경험도 보면 노사 협상을 한다고 해서 노사가 전부 이제 방에 들어가서 협상을 하고 나오는데 한쪽이 웃고 한쪽이 얼굴이 안 좋으면 금방 깨진다는 거예요. 딱 회담을 하고 회의를 하고 나왔는데 노사가 다 얼굴이 이상하다. 그러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왜냐? 둘 다 불만족하니까. 둘 다 불만족하니까는 역설적으로 오래 가는 타협이 되는 거예요. 한쪽은 웃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우리가. 한쪽은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얼마 안 가서 사고가 또 난다는 거죠. 정치가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고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있어요. 다들. 은연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겨야 돼. 쟤네는 져야 되고 우리가 이겨야 되고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민주주의 국가에 많아지면은 그러면 당연히 정치인들이 타협을 안 하겠죠.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불만을 갖게 만드는 게 좋은 정치다. 그럼 이제 이거를 뭐랑 연결시켜 볼 수 있냐면은
이게 정치의 논리라고 만약에 규정을 한다면 이거는 경제의 논리랑 법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제 논리는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이건 뭐 경제학 안 배워도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경제 행위자로서 뭔가 재화를 만드는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면은 당연히 이윤 극대화가 중요하죠. 그래서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효율성에 장애가 되는 노동자들은 자유롭게 해고를 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효율성을 높인다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한 투자도 한번 감행을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그 목표를 갖고 있는 게 경제의 논리라면은 이 경제의 논리를 정치에 적용을 하면 될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예로 경제 논리를 정치에 적용해서 망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제가 이제 국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국회의원들 일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합니다. 예. 근데 일 안 한다고 생각을 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쟤네들 도대체 우리가 그 세금으로 월급을 저렇게 주는데 도대체 뭐 하는 게 있냐. 그래서 경제의 논리를 적용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은 국회의원들이 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 눈으로 좀 봐야겠다. 근데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법을 만드는 일이라며, 입법을 하는 일이라며. 자,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한 명당 4년 동안 입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좀 카운트를 해보자. 그래서 효율적으로 일한 사람과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을 해서 그 다음 선거 전에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4년 동안 일 별로 안 한 것 같은 국회의원은 낙선시키고 4년 동안 일 좀 열심히 한 것 같다는 국회의원은 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뭐 이런 식의 주장이 여전히 있어요. 한때는 꽤 높았고. 근데 이건 정말 어이없는 일인 게, 사람은 항상 이제 정책 앞에서는 방책을 찾죠. 국회의원들한테 야, 그럼 너네들 평가할 거야. 너네 입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10개 이상 한 국회의원은 A, 일주일에 5개에서 10개 한 국회의원은 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점을 매겨가지고 이거를 적당히 잘 웨이디드 에버리지를 만들어가지고 궁극적으로 점수를 주고서는 이거를 공개를 할 거야. 이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책을 찾는 거죠. 하나의 법으로 입법을 할 수 있는 거를 10개로 쪼개요. 그렇죠? 20페이지짜리 빌, 법안을 하나를 만들면 되는 거를 그거를 2페이지짜리 10개로 쪼갭니다. 항상 정책 앞에는 방책이 있어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별거 아닌 100개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랑 단 하나의 정말 중요한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랑 질적인 평가를 하면 누구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냐라는 문제도 생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입시교육의 문제, 정량평가 똑같이 적용이 돼요. 질적평가를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도. 그러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질적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우리한테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경제 논리가 너무너무 쉽게 들어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법의 논리가 지금은 사실은 더 문제예요. 법은 옳고 그름을 나눠야 되죠. 궁극적으로는 나눠야 돼요. 애매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법하시는 분들한테 딱 물어보면은 판사 경험 많은 사람들한테 조용히 이제 조용한 곳으로 가서 술 좀 마신 다음에, 판사님 평생 동안 하신 판결 중에서 잘못된 거 한 몇 퍼센트 낸다고 솔직히 생각하냐? 그러면 얘기가 나와요. 내가 그때 유죄를 줬는데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때 무죄를 줬는데 아닌 것 같아. 그게 사람이죠. 기계가 아니죠. 근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도대체 이건 이 순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케이스를 봤는데 이거는 유죄인 것 같아. 그럼 유죄를 내리는 거고, 무죄인 것 같아. 무죄를 내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나눠야 되는 그 판단까지 하는 게 법의 논리인데, 정치 논리는 타협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옳고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도 맞고 네 입장도 맞고, 내 입장이 틀릴 수도 있고 네 입장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적당히 어느 선에서 우리 만나가지고 여기서 타협을 하자. 이게 정치거든요. 근데 우리 법, 이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는 얘기 요즘 많이 나오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저 정치 행위를 법의 논리를 적용을 해갖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법적으로 안 되면은 정치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가 다 겪고 있습니다. 뭐 다행스러운지는 잘 모르겠으나 미국 정치 전공자로서 트럼프 보다가 좀 머리가 어지러우면 한국 정치를 보면서 약간 정말로 12월 3일 작년 전까지는 미국 정치 보다가 머리가 어지러우면 한국 정치 보면서 그래도 한국이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어딜 봐도. 그래서 유럽 정치를 좀 보면서 좀 머리를 식힐까 했더니 거기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자, 그럼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치의 논리는 이렇다. 경제의 논리랑도 다르고, 이제 법의 논리랑도 다르고, 정치의 고유의 논리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서 민주주의 정치 제도의 요모조모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삼권 분립이라는 이제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거 다 아는 건데 이거 왜 하냐? 근데 생각해 보면은 다 아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이건 중학생들도 이야기합니다. 행정부는 뭐냐?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판단하는 기관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검찰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 어디 있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많은, 역시 막 말씀드린 대로 평균 이상이시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 고등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사법부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반이 넘어요. 법이, 검찰, 법, 사법? 아니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다른 기관과 달리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공권력이에요. 강제할 수 있는 거. 코어전이라는 거는 행정부만 해요. 왜냐? 경찰이랑 검찰이랑 군을 통솔하는 게 행정부죠. 입법부 국회의원, 국회의장이 군대에 불러갖고 쿠데타 할 수 있어요? 못하죠. 판사가 갑자기 내가 나라를 구해야 되겠어 이래서 나를 따르라 군대에게 경찰한테 연락하면 안 따르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하면은 움직이죠. 그러니까 공권력이라는 것, 그러니까 즉 그 법을 집행을 하는 강제력이라는 거는 행정부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 정치 현상을 설명을 하면서 근본 없는 개념들을 사람들, 정치인들, 언론이 만들어갖고 유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유통되고 있는 한국 정치의 개념 중에서 가장 근본 없는 개념이 입법 독재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독재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자신의 어떤 한 정치인의 뜻을, 한 정치 집단의 뜻을 강제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입법부가 무슨 강제 수단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상권 분립 배울 때 뭐라고 그러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서로 나눠가지고 견제와 균형을 한다라고 하죠. 견제와 균형을 하는 도구들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갖고 있어요. 하지만 독재를 할 수 있는 강제력은 행정부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 독재라는 거는 그냥 그 문학적 표현이에요. 근거가 있는 표현이 아니고 문학적인 표현이죠. 비슷한 예로 그러니까 즉 그 입법 독재 전에는 제가 이제 주로 두드려 팼던 개념이 팬덤이에요. 팬덤 얘기하는 사람한테 붙잡고 물어보죠. 우리나라의 팬덤에 속해 있는 유권자가 몇 % 됩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정치인들한테도 물어보죠. 국회 가갖고 여의도 이제 내일도 가야 되는데 여의도 가서 물어봐요. 팬덤 정치가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팬덤이. 아무도 대답 못 해요. 팬덤이 뭔지도 모르고 규모가 얼마 되는지 모르면 그게 실존하는 현상이냐라는 반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제 문학적인 표현 혹은 은유적인 표현들이 너무 우리나라 정치를 설명하는 데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돌아와서. 자, 근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상권 분립이 우리가 익숙한 이유는 우리가 대통령제를 취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내각제, 20화국 때처럼 내각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내각제는 이제 행정부랑 입법부의 구분이 없죠. 왜냐? 영국 같은 케이스가 이제 내각제인데 강원택 선생님 와서 이야기하셨을지 모르지만 그건 영국에서 공부하셨고 게다가 영국 같은 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다수당이 된 여당에서 수상이 나오죠. 총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각을 꾸미죠.
근데 그 내각을 꾸미는 과정에 물론 이제 다른 당 사람도 데리고 오긴 합니다. 뭐 그래서 그걸 협치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잘못 알려진 게 대통령제가 너무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무 제왕적이어서 대통령한테 권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각제로 바꾸자. 그러면 저는 아주 기겁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권 분립이죠. 내각제는 행정부랑 입법부가 하나예요. 사법부 있고 2권 분립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치 권력을 3명이 나눠 갖는 거랑 2명이 나눠 갖는 거랑 어느 게 더 집중이 되냐는 거죠. 내각제가 더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내각제를 하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를 들어봐야 되긴 하지만 그 말만 하고 끝나버리면 그거는 옳은 말이 아니에요. 내각제가 훨씬 더 권력 집중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사실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니라서 문제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내각제적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왜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닌지. 뭐냐? 우리나라 이제 그 대통령이 누가 되건 상관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대통령이 갑자기 내각을 지금 꾸려야 돼. 장관들을 임명을 해야 돼. 근데 뭐 청문회 뭐 이런 게 잘 통과 안 될 것 같고 뭐 어쩌고 얘기를 하면서 그 와중에 얘기가 나오는 게 현직 여당 국회의원을 장관을 시키면은 그러면 청문회 통과 잘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청문회는 국회에서 하니까 현직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앉히면은 또 이제 국회의원들 간에 나름대로의 그런 이제 기사도 정신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동료 국회의원이 장관을 하는데 우리가 어찌 청문회에서 쟤를 괴롭힐 거냐 뭐 이런 게 조금 있대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실제로 현직 국회의원이 여당 국회의원이 장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윤석열 정부 때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고 그전에도 다 있었어요. 이거 말 안 되죠. 장관은 행정부죠. 국회의원은 입법부잖아요. 근데 입법부 현직 국회의원을 왜 장관에 갖다 써요? 이건 내각제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 여당이 대통령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순수한 대통령제를 취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국회의 다수당일지라도 대통령의 말을 안 듣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 우리처럼 내각제적 요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화당 국회의원은 공화당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트럼프가 아무리 지져도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입법부 소속이고 너는 행정부 수장이고 서로 다른 영역에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게 못하는 거죠. 여당이. 왜냐하면 대통령이랑 국회 내 여당이 너무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각제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역설적으로 내각제적 요소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제왕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견제와 균형인데 뭐 다 이제 아시는 대로 입법부에 대한 뭐 행정부의 견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게 있고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는 뭐 청문회 같은 거 있고 탄핵도 있고 뭐 이렇고 이제 사법부도 뭐 중간에 끼어서 여러 가지 견제와 균형을 작동을 시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 제목 하에 있는 여러 이제 행위들은 다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각각의 부처에 보장을 해준 권한들이에요. 즉, 입법부에서 통과시킨 법이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 너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입법부 너네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청문회 때 잘라버리거나 아니면은 탄핵을 시킬 수 있어라는 권한을 준 거예요. 권한은 오남용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견제와 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의 오남용을 입법부도 할 수 있고 행정부도 할 수 있고 사법부도 할 수 있는데 이 권한의 오남용이 관찰되는 경우 상식 있는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만 싸우고 타협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길 때까지 싸우라가 아니라 권한이 있고 그 권한 행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오남용인 것 같고 이래서 너무 지금 상황이 시끄러워지는 것 같고 그리고는 국정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는 적당히 하고 타협을 해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입법 독재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그 국회 다수당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행보들이 독단적인 행보를 보였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인정. 왜냐? 이건 오남용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가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입법 독재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이냐? 그럼 얘기를 하는 게 지나치게 그 탄핵을 남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럼 왜 탄핵이 왜 남발이 됐나? 그러면 1차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권한을 오남용한 것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죠. 대통령이 너무 많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한 것들이 있는데 뭐 다른 건 다 떠나고 그래서 최상병 뭐 특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계속 보면은 비토예요. 그럼 이제 누군가가 정리를 해야죠. 정착자들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탄핵을 몇 명을 시켰고 거부권 행사한 법안이 몇 개가 있는지를 쭉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직접 본 건데 여의도에 가서 이쪽 저쪽 빨간 당, 파란 당 국회의원들한테 보여줬어요. 이러면서 야 이거랑 이거 교환해라. 대통령한테 얘기하라. 이거 거부권 행사 안 하면 그러면 얘 탄핵 안 시킬게. 요거 거부권 행사 안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탄핵 안 할게. 그거 마음에 안 들면 만나서 다시 얘기해보자. 맞춰보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타협이에요.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양쪽 다 내가 옳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양쪽 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면. 나라가 두 쪽이 난 이유는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최선으로 만족하는 선택을 정치인에게 하도록 하면 안 돼요. 내가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생각하는 거를 정치인들이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정치가 돌아가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결국에는 갑자기 보니까는 뭐 군대를 동원해도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12월 3일 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입법부는 행정부랑 사법부와 달리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의원들로 구성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피선거권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돈만 어느 정도 마련이 된다면 그 기탁해야 되는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공천을 받아야 된다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죠, 이제 한국에서는. 근데 피선거권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건 뭐냐 하면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구성원이 되는 조건에 비해서 까다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정부 관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사법부의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옛날엔 그게 고시였고 뭐 요즘은 뭐 이제 전문대학원을 나오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물론 시험을 보기도 하고. 근데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죠. 물론 몇 주 후에 오실 그 이준석 의원은 그거 하자고 그랬어요. 여담인데 이준석이 당시 그 당대표였잖아요. 그때 그 얘기했어요. 국회의원들 너무 지금 뭐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시험을 보자고. 그때 우리 정치학자들은 모여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냐? 출제 누가 해요? 우리가 하겠죠? 채점을 누가 하죠? 우리가 할 거예요. 우리에게 드디어 시장이 열리는구나. 저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한 적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에서 입법부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의 아이러니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에서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입법부를 제일 싫어해요. 입법부를 제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사법부를 제일 신뢰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참 안타깝고 아이러니하고 좀 울분이 터지는 일인 게 권위주의 국가랑 민주주의 국가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나라의 입법부가 민의를 반영해서 운영이 되는지만 보면 돼요. 권위주의 국가도 행정부랑 사법부는 대부분 멀쩡합니다. 입법부만 없을 뿐이죠.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잘하는 나라는 아니지만은 잘하는 분이 제 옆에 계셔가지고 물어봤죠. 동남아 전공하시는 분한테. 싱가포르 어떤 나라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요. 입법부가 형편없어요.
그러면서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싱가포르를 잘 사는 북한이라고 불러도 되냐? 그랬더니 동남아 전공하시는 분이 된다고. 왜냐? 북한도 사법부랑 행정부는 멀쩡히 돌아가겠죠. 입법부가 문제예요, 입법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피선거권이 까다롭지 않고 그리고 대신 이제 입법부는 정기적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뭐 4년이면 4년, 뭐 이제 나라에 따라서는 2년이면 2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부에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를 적용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원래 바이 데피니션 국회의원들은 행정부 관료, 사법부 판사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행정부 관료랑 사법부 판사와 전문성에서 맞먹는 국회의원들만 존재한다. 그럼 그 나라는 큰일 난 나라죠.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가 입법 과정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반대예요. 보면 반대인 경우도 있는 게 특히 이제 행정부 입법부를 보면은 가끔은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관료보다 전문성이 더 높을 때가 있어요. 뭐 어떤 경우냐면 우리 이제 비례대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사실은 이제 자기를 국민들이 뽑아준 게 아니라 이제 정당을 보고 뽑고 정당을 찍어주면은 이제 거기에 순번대로 이제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의원을 하는데 그 비례대표에 이제 전문가들을 좀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전직 외교관 같은 분들이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면은 이제 지역구에 나가갖고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례대표 후보가 돼갖고 선거날 이제 그 냉수 하나 이거 올려놓고 이제 기도드리면서 제발 저까지는 되게 해주세요.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런 이제 평생 외교관을 하신 분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면은 행정부 이제 외교부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 전문성이 절대 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경우가 많아요. 예,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사법부 구성원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일반적으로 입법부 구성원들이 행정부, 사법부 구성원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이게 입법 행위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law making. 그러니까 입법부는 있던 법을 없애는 법을 만들 수 있겠죠. 법을 만드는 거니까. 있던 법, 기존 법을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법을 만드는 거죠. 무슨 뭐 딥시크 뭐 이런 거 나오면 옛날에 없었잖아요. 근데 나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럼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행정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법부가 하는 거 아닙니다. 입법부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던 법을 만들고 있던 법을 대체하는 법을 만들거나 있던 법을 없앨 수 있는 게 입법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철학적인 문제가 나와요. 뭐냐? 입법 행위는 by definition 불법 행위인가? 그러니까 있던 법을 없애는 법을 국회의원이 만들려고 하면은 그거는 현행법으로 불법일 수 있는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현행법으로 봤을 때는 쟤네들 좀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입법행위라는 거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입법부 구성원들의 입법행위를 현행법의 잣대로만 보게 되면 새로운 법을 입법부가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 입법부의 구성원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이제 문턱이 낮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정부의 이제 구성원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어떤 식으로 짜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입법부의 기본적인 모습이 이제 갖춰집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전공을 하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재밌어서 이제 전공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한 6개월만 지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해요. 이유는 첫 번째,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다 달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난 이게 답인 줄 알고 이거 공부했는데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를 매우 금방 깨닫습니다. 세 번째, 그러다 길을 잃죠.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박사과정에서 이거 하다가 이제 길을 잃어버리면 1년, 2년 후딱 가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전설에 남는 뭐 저분은 뭐 15년 만에 박사를 했다더라 뭐 이런 사람의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정치학자들을 이제 좌절에 빠뜨리는 주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과정을 요리조리 잘 피해서 이제 끝낸 저로서는 이제 좀 편안한 마음에서 이걸 볼 수가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지만은 이걸로 내가 뭔가 전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우선은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필요한 이제 기준들이 있는데 이걸 좀 몇 개 지금 살펴봐야 돼요. 근데 세 가지 정도는 이제 기본적인 원칙부터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책임성, 비례성, 대표성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게 책임성이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선출된 국회의원은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를 대변해서 입법 활동을 해야 돼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유권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책임을 물어야 할지가 명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군지를 알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다 전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회의원 자신도 나를 뽑아준 유권자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담당하는 지역구가 어딘지를 알면은 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입법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담으로 전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에서 입법부가 가장 인기가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 특히 우리나라가 입법부 구성원들의 추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행정부 구성원들이랑 사법부 구성원들이 365일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냐라고 하면은 잘 몰라요. 보건복지부 4급 공무원의 24시간 아세요? 서울중앙지법의 판사의 24시간을 우리가 아나요? 모르죠. 근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의 24시간은 찾아보면 다 나오죠. 이게 뭐냐면 여의도 국회를 가시면 항상 언론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모든 활동에는 카메라가 돌아가요. 우리가 안 볼 뿐이지 국회 방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 제가 뭐 관심 있어 거기 들어가 보면 같이 보고 있는 사람 14명 가지고 뭐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예. 그 국회 방송에서 뭐 하냐? 거기서 뭐 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거 그거 생중계 다 해줍니다. 뭐 청문회 하는 것도 다 하죠. 공청회 하는 것도 다 해줘요. 근데 이건 아무도 안 보지만 그 중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사이다 발언을 했다? 그러면 8시 뉴스에 나와요. 그 중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진짜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막말을 했다. 그러면 유튜브에 다 돕니다. 그것만 딱 올라가지고. 그래서 입법부 구성원들은 24시간 365일이 노출돼 있어요. 심지어 본회의장에서 핸드폰 문자도 뒤에서 찍어서 나오잖아요. 행정부 구성원과 사법부 구성원은 언론에 노출이 안 돼요. 그들은 핸드폰 안 보겠습니까? 일하면서? 그들은 문자 안 보내겠어요? 그들은 막말을 안 하겠습니까? 이 차이예요. 그럼 도대체 왜 입법부에는 24시간 언론을 상주시키느냐?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입법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 언론이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판사들의 24시간을 쫓아다닌다. 이건 스토킹이죠. 그 사람들은 여론이라든가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서 판결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주어진 현안의 장단점을 판단을 해갖고 정책을 집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24시간 언론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thought experiment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다 365일 24시간 언론을 붙여놓으면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차이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언론사들 만나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제발 그런 것 좀 보내지 마라. 좀 정상적으로 이야기한 게 9시간이고 막말을 한 게 5분이면 5분만 나가요. 앞에 그 8시간 동안 정상적인 토론은 안 나가고. 그럼 이제 우리 유권자들은 뭘 해야 되냐? 저 이제 정치학 개론 시간에 숙제로 내죠. 국회 방송 5시간 채우고 오기. 그리고 국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게 놀라울 정도로 다 트랜스크립이 만들어져가지고 PDF로 저장이 돼 있어요. 무슨 의원이 이 회의 몇 시 몇 분에 이런 발언을 했다. 이거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 다 디지털라이즈를 해놨어요. 그래갖고 의원 이름 치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의원이 본회의, 상임위원회, 기타 등등 간담회에서 무슨 발언을 했는지 다 나와요. 아무도 안 봐요. 예. 그리고 정치학개론 수업 들을 때만 학생들은 보죠. 예, 보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 다 지역구 국회의원들 누군지 아시잖아요. 오늘 가서 해야 될 일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국회 홈페이지에 가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름을 치고 도대체 이 인간이 지난 몇 달 동안 무슨 법을 발의를 했는지, 무슨 법을 발의하는데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 회의에서 무슨 발언을 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감이 와요. 그러니까 막말하는 걸로 유명한 국회의원들이 왜 계속 재선을 하냐? 일부는 제가 말씀드린 이거 하면 알아요. 아, 막말도 하지만 일도 진짜 잘하는구나. 그래서 일을 잘하는 거를 우리가 못 본 일반 유권자는 저 국회의원을 막말하는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런 식의 자세를 가지고 선거 때 임하고 평소에도 지역구 주민들을 잘 다독인다라고 한다면 재선 안 될 이유가 없겠네. 이런 게 있죠. 여기서 이제 막 실명이 나오려고 했는데 자제하겠습니다. 몇 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말로 유명한데 정말 지역구가 관리 잘하고 그리고 쭉 이렇게 회의에서 발언하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멀쩡하신 분들, 심지어 훌륭하게까지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씩 막말이 튀어나와서 문제인 거죠. 자, 이게 돌아오면 이제 책임성, 비례성, 대표성에서 책임성은 이제 말씀드렸고 비례성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각 정당이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비례성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표성. 이게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꽤 무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부는 일반 국민들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부, 국회는 국회의원의 구성원들은 일반 국민의 모습이랑 유사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일반 국민의 50%가 여성이면 국회의원 50%가 여성. 일반 국민들 중에서 20%가 20대, 30대 청년이면 국회의원의 20%도 20대, 30대 청년으로. 전체 국민 중에 1%가 장애인이라면 그러면 국회의원 중에 1%가 장애인. 전체 국민 중에 0.3%가 트랜스젠더라면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0.3%가 트랜스젠더. 요게 비율을 맞춰주는 요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비율이 안 맞죠. 뭐가 비율이 안 맞냐? 남녀 비율도 안 맞고 세대 비율이 전혀 안 맞죠. 20대 국회의원은 없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부자가 너무 많아요. 국회의원 중에. 그리고 전문직이 너무 많죠. 특히 이제 법조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대표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책임성, 비례성, 대표성 이것인데 근데 이제 이 책임성, 비례성, 대표성의 원칙을 기반을 해서 이제 나라들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 봐서 이제 지역구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채우는 방법이 있고 비례대표로 이제 채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개 서로 다른 원칙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responsiveness라는 거고 다른 하나가 responsibility인데 responsiveness라는 거는 이제 지역구 주민의 목소리에 반응을 respond를 해서 그래서 입법 활동을 하라는 의미에서의 원칙인 거고 책임성이라는 거는 네가 어떤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입법기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나라를 생각해서 입법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responsibility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제 섞여 있는데 모든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뽑아서 채운다라는 거는 responsiveness를 100% 충족하고 responsibility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 제도는. 근데 이제 모든 국회의원을 다 이제 비례대표로 지역구 없이 뽑는다라고 그러면 이제 responsibility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익숙한 나라인 미국이
18세기 말에 만들어지면서 미국 연방의회에 상하원을 둔 것도 이 두 개의 원리를 조합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하원은 지역구에서 임기 2년짜리예요. 그러면 responsiveness에 좀 더 가까운 거죠. 임기 2년. 상원은 주 차원에서 임기 6년이에요. 그건 좀 더 responsibility에 가까운 제도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섞은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상당히 많은 비율을 지역구에서 뽑고 이제 상당히 적은 비율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의 소트 엑스페리멘트를 할 수 있는 게 100%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국회가 채워지는 경우, 100% 비례대표로 채워지는 경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 때 사용하는 투표용지 2개 중에 하나만 1번만 사용하는 케이스, 아니면 2번만 사용하는 케이스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근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국회를 100% 채우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 거긴 비례대표 없어요. 그래도 비교적 멀쩡히 돌아가요. 브렉시트 전까지. 예. 100% 비례대표로 국회를 채우는 나라가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있어요. 예. 거긴 지역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섞어서 쓰죠. 대부분은 섞어서 씁니다. 자, 근데 이제 지역구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영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든 국회의원들을 지역구에서 뽑는데, 근데 이제 지역구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뭐 100명의 국회의원으로 이제 입법부를 만든다라고 그러면 이제 전국을 100개로 쪼개는 거죠. 지역구 이제 100개를 쪼개서. 그래서 100개의 선거를 치른 다음에 각각의 지역구에서 1등한 후보를 국회로 보내는 게 이게 이제 소선거구 제도라고 하는 거죠. 1등만 뽑는. 근데 한 지역구에서 꼭 1등만 뽑아야 될 이유는 없고 뭐 2등까지 보내자, 뭐 3등까지 보내자, 4등까지 보내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뭐 중대 선거구라고 해서 소선거구제가 아니라는 뜻인데 한 지역구에서 몇 명을 뽑아야 중이고 몇 명을 뽑아야 대인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어요. 그냥 이제 그래서 중대 선거제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지역구에서 2등까지 뽑았어요. 근데 대부분은 지역구에서 선거를 할 때 소선거구제를 취합니다. 예, 1등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그럼 이제 비례대표는 뭐냐면 이제 전국 단위에서 이제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 우리 두 번째 투표용지, 그리고 이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정당 의석수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두 번째 투표용지에서 우리가 쓰는 두 번째 투표용지에서 A 정당이 55%를 얻었다. 그러면은 전체 국회 의석 중에서 55%를 그 정당을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제도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유권자가 정당을 보고 선택을 하지 유권자가 사람을 후보를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정당이 좋아. 근데 이 정당이 좋아라고 한 유권자가 50%면은 전체 의석의 50%를 그 정당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폐쇄형 정당 명부제, 개방형 정당 명부제라고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게 일반적으로는 폐쇄형 정당 명부제를 택해요. 그래서 정당이 이제 선거를 치르기 전에 우리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는 이렇게 정했습니다라고 만들어주고, 그리고는 이제 유권자들이 선거 때 투표할 때는 정당 이름만 보고 찍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은 명부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유권자들이 싫어, 난 진짜 그 선거날 내가 이름을 직접 보고 찍고 싶어. 내가 이 정당을 찍는 건 좋은데 이 정당에 지금 보니까는 비례대표 후보 중에서 내가 진짜 싫어하는 인간이 있는데 걔가 좀 순위가 높단 말이야. 그래서 걔는 제끼고 다른 사람 찍고 싶어. 명부를 보여줘. 라고 하면 이거 이제 개방형 명부 제도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개방형 명부 제도를 취하게 되면은 그러면 진짜로 투표용지가 무지무지하게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네덜란드인가에서 쓰고 있는 걸 거예요. 예. 한때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이름이 있고 거기에 후보들이 쭉 있는 거죠. 그걸 거기서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걸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라면 저렇게 선거제도를 치르면은 그러면 저라면은 모든 양심을 다 내려놓고 유튜버로 딱 이제 전향을 해서 부정선거를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 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또 이제 선거제도도 특정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제도를 되게 싫어해갖고 폄훼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소선거구 제도 특징은 책임성에 충실하죠. 그러니까 유권자가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군지를 알고 국회의원이 내가 지역구가 어딘지를 알고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비례성을 깨요. 그러니까 예를 저기 본 걸 보시면 100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A 정당 후보가, 그러니까 A 정당, B 정당이 있는데 100개의 지역구에서 A 정당, B 정당이 다 후보를 냈어요. 근데 100개의 지역구에서 A 정당 후보가 득표한 그 비율을 보니까는 55% 득표율이에요. 그러니까 B 정당 후보는 45%의 이제 득표율을 얻은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소선거구제에서는 1등만 뽑기 때문에 A 정당 후보가 100개의 지역구 각각에서 55%를 얻고 B 정당 후보가 100개의 지역구 각각에서 45%를 얻으면은 소선거구제도 하에선 A 정당에서는 100석, B 정당에서는 0석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이게 뭐냐면 B 정당 후보를 전체 국민의 45%가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B 정당은 의석을 하나도 못 얻게 되는 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요 소선거구제도를 취했을 때 비례성이 깨지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구 소선거구제도는 소수 정당한테 불리합니다. 1등을 반드시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이준석 정당 같은 정당이 쉽지가 않죠. 예. 물어보세요. 예. 오시면 소수 정당이 얼마나 그 애환이 많으시냐고. 예. 다수 정당도 해보셨고 소수 정당도 해보셨는데 좀 한번 좀 경험을 말씀해 달라고 얘기하시면 잘 알 거예요. 예. 저희 서강대 한번 불러갖고 뭐 이야기 시켜봤더니 잘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잘해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거 너무하잖아. 2등까지 뽑자라고 하면은 이제 뭐 중대선거구제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역구 그러니까 100개 지역구 말고 50개 지역구를 만들고 그리고는 각 지역구에서 2등까지 뽑자.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떤 지역구에서 이렇게 했더니 A 정당 후보는 90% 득표율이고 B 정당 후보는 8% 득표율이고 3등 후보가 1%예요. 그러면 90% 1등 당선, 8% 2등 당선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둘을 뽑아놓으면 책임성에 손상이 가요. 우리 지역구에 문제 생겼어. 근데 보니까 빨간 정당에서도 국회의원이 있고 파란 정당 국회의원도 있어요. 누구한테 전화할 거냐?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내가 빨간 정당 지지하니까는 빨간 정당에 전화하고 지역구에 나쁜 일이 생기면은 내가 빨간 정당 지지하니까 파란 정당 국회의원한테 전화해야지. 너 때문이야. 이러면 지역구 운영이 안 될 거예요. 잘. 그래서 안 써요. 거의. 중대선거구제는 안 쓰고 이걸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절대 아닙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아예 그냥 지역구를 무지무지하게 크게 해서 7등까지 뽑자. 7명을 한꺼번에.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마도 대형 정당에서 복수 공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7등까지 뽑자라고 하면은 10개 정당에서 한 명씩 공천하는 게 아니라 대형 정당에서 우리는 정당이 크니까는 7명 뽑을 수 있는 지역구에 3명까지 공천할래. 4명까지 공천할래.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한 정당에서 복수 공천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서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고. 그럼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게 폐쇄형 명부제로 이제 비례대표 채우는 거고 이건 이제 비례성 원칙에 충실은 한데 반면 문제가 되는 건 책임성 원칙이죠. 우리 비례대표 누군지 모르죠.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자 비례대표 넘버 1서부터 3까지 읊어보세요. 그럼 못 읊죠.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지난 선거 때 민주당 비례대표를 1번서부터 4등까지 누구누구 들어갔는지 얘기해보세요. 그럼 못해요. 근데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요? 못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설문에서 직접 물어보면 비례대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네, 쟤네들. 이거죠. 예. 그렇다고 개방형 명부를 취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역구가 비례대표보다 이제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라는 게 있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혹은 이제 지역구보다 비례대표가 좀 더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를 보시면 그 어떤 거를 선택해도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례성이랑 책임성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지역구랑 비례대표를 볼 수 있는데 그럼 대표성 원칙, 아까 이제 국민의 모습과 가장 유사하게 국회의원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은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제일 좋은 건 좋다기보다는 제일 확실한 건 할당제예요. 근데 우리는 할당이라고 그러면 파르르 떠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할당제라는 건 공천 단계에서 할당할 수도 있고 최종 선출 단계에서 할당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에는 부분적으로 공천 단계에서 할당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정당이 만들 때 홀수에는 무조건 여자를 배치합니다. 13579는 홀수예요. 아직도 지금 기억나는 게 국민의힘의 김민전 의원이 11번이었을 거예요. 예. 9번은 누구? 이제 다 전공이니까 몇 명 기억나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1번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13579는 여성한테 주는 거고, 요건 이제 공천 단계에서 할당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군가 얘기할 수 있죠. 지금 20대, 30대 국회의원 없으니까 3의 배수는 20대, 30대 후보를 비례대표에 넣자라는 걸로 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만약에 누군가가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라는 거죠. 3, 6, 9, 12 여기는 무조건 20, 30대. 그리고 섞으면 되죠. 그러니까 홀수일 경우에는 여성 20, 30대, 짝수인 경우에는 남성 20, 30대를 반드시 공천을 하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그건 이제 제도를 만들기 나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뭐 사실 문제가 어디까지 할당을 해야 될 거냐는 문제가 있죠. 뭐 이제 성별 이건 몇몇 나라들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참여 안 하는 그런 이제 그 영 보터들을 위한 20대, 30대 청년 국회의원 후보 할당제 이런 건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몇 군데에서는 합니다. 예. 우리는 안 하죠. 자, 근데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 선거제도 한 5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총 300명 국회의원이고 254명은 지역구에서 선출하고 46명은 비례대표로 선출을 하는데, 지역구는 다 이제 소선거구제 1등만 뽑는 거고, 비례대표는 이제 폐쇄형 정당 명부제. 그래서 정당이 후보 명부 만들고 우리는 정당만 찍고 이제 후보는 찍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걸 이제 병립을 하지 않고 이제 연동을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은 요즘 논란이 많고, 그 일하시는 분들이 울화가 터져 있는 그런 이제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그럼 저거 딱 누르면은 지금 맨 처음에 팝업으로 뜨는 거는 우리는 부정선거 안 했습니다가 떠요. 예. 근데 이제 그 팝업 지우고 이제 보시면은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내용에 상관된 그 선거제도 관련된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이제 2024년 작년 이제 국회의원 선거 결과고 뭐 쭉 나뉘었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거. 강원도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역구가 커요. 이게 이제 하나의 원칙이 지역구, 그 254개로 이제 전국을 쪼갠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지역구에는 유권자 수가 비슷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원칙은 직관적으로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수도권 집중이 심해가지고 모든 지역구에 각각의 지역구에 속해 있는 유권자의 비율을 비슷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대 1까지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구의 유권자의 반만 갖고 있어도 하나의 지역구가 만들어질 수 있게 그렇게 2대 1까지는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서울주의는 이제 막 촘촘하고 난리도 아니고, 강원도 보면은 저기 사실 저 고성 있는 데랑 저 철원 있는데 1대 1로 비율 맞추면은 마포 갑 지역구랑 비슷해갖고 저 두 개 합쳐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럼 이제 저기 나오는 후보들은 난리가 나는 거죠. 마포 갑에 출마한 사람은 요만큼만 돌아다니면 되는데 나는 도대체 선거운동하려고 얼마를 돌아다녀야 되냐. 기름값도 대줄 것도 아니면서. 가운데 보면 뭐 정선이 있는데 이런 데 진짜 크거든요. 예,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인구가 많이 몰려갖고.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많이 몰려있고 그러니까 뭐 비례대표를 더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강원도에서 난리가 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권성동은 저기 어딘가 이제 강릉 출신이죠. 예. 그렇죠? 예.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거 뭐 결과고, 이게 이제 비례대표 당선인 명부예요. 이런 걸 이제, 덕후들은 외우죠. 예. 이게 순서입니다. 1번서부터 했겠죠. 예. 더불어민주연합 1번 서미화, 이거 누군지 모르죠. 이성락 저분은 알고, 용해인도 좀 있고, 이쪽에 보면 이제 인요한, 김민정, 그 위에 이제 김건, 뭐 이렇게 있습니다. 쭈르륵 내려가죠. 김예지, 예. 이제 비례대표죠. 조국혁신당도, 예. 1번이 조국이 아니죠. 예. 왜냐하면 1번은 여성한테 줘야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저게 이제 지금 제명됐고, 예. 감옥 가셔가지고. 국회 가면은 저 이렇게 다 조국 이름에 이렇게 다 스티커 붙여 있어요. 지금 보면. 예. 전체 다 안 갈고. 예. 그래서 이제 병립형 연동형, 그래서 이제 요 제도가 또 섞여 있는 게 있는데, 요거 이제 그냥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게 문제입니다. 위성정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꼼수예요. 예, 꼼수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퍼포먼스가 좋은 큰 정당들이 비례대표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만든 꼼수인데 어떤 꼼수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게 위성정당의 꼼수라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몰라도 하도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압니다. 그리고 심지어 빨간 당, 파란 당에서도 서로를 상대로 이제 위성정당 만들지 말라고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이 알아요. 아, 위성정당은 저건 좀 문제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압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랑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두 번 위성정당이 있었거든요. 두 선거 다 위성정당을 찍은 유권자의 비율이 3분의 2예요. 저는 이건 뭔가 시사점이 있다고 봐요. 위성정당이 나쁘다라고 양대정당이 서로를 향해서 얘기해요. 위성정당 만들지 말라고 모든 언론이 얘기해요. 위성정당은 꼼수라고 모든 시민단체가 다 나와서 얘기를 해요. 위성정당은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라고 은퇴한 국회의원과 원로 정치인들이 다 얘기해요. 그런데 선거 때 딱 보니까 위성정당을 찍는 유권자가 3분의 2예요. 정치인 탓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위성정당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 위성정당을 우리가 안 찍으면 돼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만들 인센티브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제가 봤어요. 2020년에 처음 위성정당 나와갖고 그때 3분의 2 찍는 거 보고 그래 4년 후에 어떻게 되나 보자. 전혀 변화 없어요. 알고도 찍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4년 후에 2028년 그때 선거 있어야 될 텐데 세상이 하도 이상하게 변하니까 그때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 이런 거 있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회 모든 것은 저 링크를 들어가면 있습니다. 저 국회 홈페이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모든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재헌국회 첫 국회 회의록도 다 PDF로 있어요. 저기 모든 게 다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 정치학개론 시간에 괜히 시키는 게 아니라 당신 그 지역구 국회의원 누군지 보고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시간을 주죠. 2024년 9월 16일서부터 2024년 11월 16일까지 뭐 했는지 적어오라고 그냥 해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 이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 체크 혹은 뭐 그냥 유튜브를 보는 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들어가서 내 국회의원은 뭐 하고 있나. 그다음에 뭐 뉴스를 보니까는 뭐 국회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는데 그럼 그 사고에 대해서 내가 뽑은 국회의원은 뭘 하고 있었냐. 12월 3일 날 나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어디서 뭐 하고 있었을까. 보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뭐 모였을 때 무슨 발언을 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다 떠나서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저들이 과연 무슨 법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 무슨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냐. 그래서 지금 뭐 다 지나간 얘기지만 거부권 행사에 이제 제물이 됐던 여러 법안들도 사실 우리가 내용을 제대로 아냐 그러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뭐 간호법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뭐 농업 관련된 뭔가가 지금 계속 거부권으로 막혔다는데 그게 뭔지 읽어본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내용도 모르고 왜 싸우냐라고 물어보면은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색안경 끼고 싸우는 거죠. 너 보니까 약간 빨간색 나는 것 같아. 넌 약간 파란색 기운이 있는 것 같으니까는 너는 우리의 적이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이제 그걸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뭐 정치인들이 자초한 것도 있지만 정치인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정치인들을 선거 때 정기적으로 선거는 치러지니까 그때 속간에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일반 유권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표권 행사를 좀 정확하고 좀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저런 걸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넘어간 부분은 좀 보시고 혹시 뭐 좀 시간 때문에 설명 못 드린 뭐 연동형 그리고 병립형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독일 선거제도 뭐 케이스라든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나중에 뭐 질문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제 이메일 다 찾아보시면 공개가 되어 있을 테니 뭐 연락을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초과가 됐는데
10분은 쉬어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10분을 쉬고, 예, 그리고 한 40분 정도 설명 못 드린 내용,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